차가운 겨울바람이 묘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태준이의 세 번째 기일, 저는 홀로 아들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묘비 앞에 처음 보는 젊은 여자가 아이와 함께 무릎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6살 아이가 묘비를 향해 말하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태준 씨 아버님 되세요?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태준 씨의 딸, 하늘이에요. 순간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손녀가 있다고요? 이게 무슨... 하지만 아이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어요. 그 맑은 눈이 태준이와 똑같았거든요. 그때의 우리 중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 만남이 어떤 폭풍을 불러올지를. 안녕하세요. 저는 정만수입니다. 올해 70을 넘긴 한 기업의 회장이죠.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돈도 벌었고 명예도 얻었어요. 하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은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제 아들이었죠. 오늘 이야기는 6년 전, 그러니까 2025년 겨울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아직도 그때 일을 떠올리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날은 제 아들 태준이의 3주기였어요. 차가운 바람이 뼈, 속까지 스며드는 12월 중순이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회색빛이었고 구름 사이로 햇살 한 줄기도 비치지 않는 을씨년스러운 날씨였어요. 서울 근교에 있는 우리 가문 묘역으로 향하는 길. 운전기사도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핸들을 잡았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겨울이 깊어질수록 모든 것이 메말라 보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과 똑 닮아 있었죠. 회장님,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차에서 내리니 잿빛 하늘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찬 공기가 폐 속 깊숙이 들어오면서 코끝이 시렸어요. 묘역 입구부터 태준이 무덤까지는 돌계단을 따라 꽤 걸어야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비서조기석이 동행했겠지만 그날만큼은 혼자 가고 싶었어요. 아들과 둘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거든요. 기석아, 여기서 기다려.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기석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제가 아들을 잃은 뒤로 더욱 세심하게 제 마음을 챙겨줬어요. 20해 넘게 함께 일한 그였기에 말하지 않아도 제 심정을 이해했죠.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3년이 지났어도 아들을 잃은 아픔은 그대로였거든요.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녀석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저는 정말 나쁜 아버지였어요. 회사 일에만 내달려서 아들과 제대로 된 대화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돌계단을 하나씩 오르면서 생각했어요. 태준이가 어릴 때는 제 손을 잡고 이 길을 함께 걸었는데 이제는 혼자 와서 그 아이를 그리워하고 있으니 말이죠. 인생이 참 아이러니했습니다. 묘역으로 들어서는데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라면 조용했을 그곳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자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울음소리도 섞여 있었어요. 발걸음을 조금 빠르게 했습니다. 혹시 누군가 잘못된 무덤에 와서 슬퍼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태준이 무덤 근처에 다가갈수록 소리가 더 선명해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준이 묘비 앞에 한 여자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어요. 30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검은색 패딩, 점퍼에 청바지 차림으로 평범한 서민 같은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오는 단발이었고 목도리 하나 없이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 옆에는 6살쯤 된 아이가 있었어요. 하얀 털모자를 쓰고 빨간 외투를 입은 여자아이였습니다. 작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면서 엄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몇 미터 떨어진 소나무 뒤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남의 슬픔에 함부로 끼어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뭔가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여자는 묘비를 두 손으로 붙잡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일 정도로 울고 있었어요. 태준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말렸어야 했는데. 그 목소리에 뭔가 절절한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조문객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마치 태준이를 정말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이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코가 빨갛게 된 채로 훌쩍이면서도 엄마를 위로하려는 듯 작은 손으로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아이가 묘비를 향해 작은 손을 뻗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 보고 싶어요. 언제 집에 와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라고요? 설마 이 아이가 태준이를. 여자가 아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늘아, 아빠는 하늘나라에 계셔서 집에 못 와. 대신 우리가 자주 와서 인사드리는 거야. 그럼 아빠는 언제까지 하늘나라에 있어요? 아빠는 항상 하늘이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 대화를 듣는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나무에 기댄 채로 겨우 몸을 지탱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의외로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올 줄 알고 있었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천천히 일어나면서 치맛자락에 먼지를 털어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태준 씨의 아버님이세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아이의 손을 잡고 제게 다가왔어요. 가까이서 보니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눈가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선영이라고 합니다. 선영이라는 이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했어요. 태준이가 살아있을 때 한두 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선영이 아이를 살짝 앞으로 밀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태준 씨의 딸 하늘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세상이 완전히 정지한 것 같았어요.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났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태준이의 딸이라고요? 제가 모르는 손녀가 있다는 말인가요? 하늘이라는 아이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커다란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눈이 묘하게 태준이와 닮아 있었어요. 쌍꺼풀 진 큰 눈, 오똑한 코, 작은 입술까지. 어딘지 모르게 우리 집안의 핏줄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말을 채 잊지 못하고 있을 때 선영이 한 걸음 더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어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하늘이는 정말 태준 씨의 딸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함께 살았어요. 태준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까지요. 3년 동안이라고요? 그럼 태준이가 회사 일로 바쁘다며 집에 잘 안 들어온 그 시간 동안 이 여자와 살았다는 말인가요? 그리고 아이까지 있었다고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묘역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마른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녔어요. 그 바람에 하늘이의 털모자가 살짝 벗겨질 뻔했는데 아이는 재빠르게 모자를 다시 썼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저를 불렀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맑고 예쁘던지 마치 은방울을 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숨도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가 다시 묘비 쪽으로 고개를 돌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가 오셨어요. 엄마가 맨날 얘기해주던 그 할아버지. 그 한마디에 제 가슴 어딘가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이의 목소리가 왜 그렇게 태준이 어릴 적 목소리를 닮았을까요? 선영이 아이를 달래며 말했어요. 하늘아, 할아버지께 제대로 인사드려. 아이는 저를 바라보며 조금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꾸벅 숙이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저는 하늘이에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어요.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제 손녀일까요? 아니면 이 여자가 뭔가를 노리고 꾸민 일일까요? 하지만 아이의 눈빛만큼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맑고 순수한 그 눈빛이 태준이가 어릴 때 저를 바라보던 것과 너무도 똑같았거든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멀리서 조기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무래도 제가 너무 오래 있었나 봅니다. 선영이 그 소리를 듣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너무 놀라게 해드린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언젠가 다시 찾아뵐게요. 할아버지께 꼭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요. 그리고는 하늘이의 손을 잡고 돌아섰어요. 하늘이는 가면서도 계속 뒤돌아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작은 손이 저를 향해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어요. 태준이 묘비를 바라보면서 방금 일어난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계속 불어왔지만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선영이라는 여자가 한 말도요. 3년 동안 함께 살았다니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아들이 제게 숨긴 비밀이 있었던 걸까요? 그날 밤부터 제 일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눈이 감기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하늘이라는 아이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습니다.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부르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묘지가 나왔습니다. 태준이가 저를 바라보며 뭔가 말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꿈이었어요. 그 옆에는 하늘이가 서서 저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눈을 떴을 때 베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어요. 잠결에 울었나 봅니다. 이런 일은 태준이가 돌아간 직후 이후로는 처음이었어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온 제가 이런 모습이라니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회사에 도착한 건 9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은 시간이었어요. 운전기사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 눈미러로 저를 몇 번 훔쳐봤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조기석을 불렀어요. 기석아, 잠깐 들어와. 네, 회장님. 조기석이 서류 뭉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20해 넘게 제 곁에서 일한 그는 제 표정만 봐도 무슨 일인지 감을 잡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침 제 얼굴을 보더니 미간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좀. 앉아. 저는 그를 소파에 앉히고 정수기에서 물을 떠왔어요. 제가 직접 물을 가져다 주는 일은 거의 없었거든요. 조기석도 그걸 알기에 더욱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기석아,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말씀하세요. 어제 묘지에서 만난 그 여자, 이선영이라고 했나? 그 사람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나? 조기석이 눈을 깜빡였어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겠지만 그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걸 알아보면 될까요? 신상정보, 직업, 거주지, 그리고 태준이와의 관계도. 잠깐 멈췄다가 더 중요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하늘이라고 했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봐. 병원 기록이 있는지, 출생신고는 언제 했는지, 아버지란에 뭐라고 적혀 있는지. 혹시 태준 도련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조기석의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그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모르겠다. 그래서 알아보자는 거야. 알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 빨리. 그리고 이 일은 우리 둘만 알고 있어야 해. 부인께는 절대 말하지 마. 조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그가 나간 뒤 저는 회장실 창가로 걸어갔어요. 39층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평소와 다르게 보였습니다. 뭔가 모든 것이 불안정해 보였어요. 오전 내내 업무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를 해도 머릿속은 온통 어제 일뿐이었어요. 하늘이가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야 조기석이 첫 번째 보고를 가지고 왔어요. 회장님, 일단 기본적인 걸 알아봤습니다. 그는 A사 용지 몇 장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이선영, 40살, 경기도 부천 출신이고요. 현재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서 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3년 전까지는 홍대 근처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했고요. 지금은 집 근처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라. 그 여자가 아이를 혼자 키우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말이었어요. 뭔가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정하늘, 2019년 5월생이니까 지금 6살이죠. 강서구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고. 조기석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그래? 출생신고 시아버지라네. 태준 도련님 성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태준이 이름이 정말 적혀 있다고요? 확실한 거야? 네,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석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병원 출산 기록도 찾았습니다. 2019년 5월 15일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했는데 보호자란에 태준 도련님이 동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요? 태준이가 정말 그 자리에 있었다는 말인가요? 회장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조기석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태준 도련님 휴대폰 뒷조사를 해보니 3년 전부터
이선영 씨와 상당히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매일. 매일? 네. 그리고 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아기용품점이나 수화과 같은 곳에서 결제한 기록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증거들이 하나씩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더 조사해봐. 사진이나 편지, 뭐든 더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 알겠습니다. 조기석이 나간 뒤 저는 의자에 푹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만약 정말 하늘이가 태준이의 딸이라면 저는 3년 동안 손녀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온 거였어요. 그날 오후에도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임원 회의를 하다가도 하늘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 아이가 묘비를 붙잡고 우는 모습. 아빠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하던 모습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오후 5시쯤 조기석이 다시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태준 도련님 방에서 찾은 겁니다. 뭔데? 사진들이랑 편지 같은 것들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조기석이 상자를 열자 사진 몇 장이 보였습니다. 맨 위에 있던 사진을 들어보니 태준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임신한 선영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태준이의 표정은 제가 본 적 없는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정말 사랑에 빠진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사진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태준이가 나왔어요. 아기는 분명 하늘이었습니다. 태준이는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고 있었고 그 표정이 말할 수 없이 부드러웠어요. 이 편지도 보세요. 조기석이 편지 한 장을 건네줬습니다. 태준이의 필체로 쓰여진 글이었어요. 선영아, 미안해. 아버지께 우리 일을 말씀드리지 못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줘. 때가 되면 하늘이랑 함께 집에 데려갈게. 편지를 읽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태준이가 정말 그들과 가족을 이루고 살았구나. 그런데 저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던 거예요. 회장님, 조기석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한참 동안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 있었거든요. 그 순간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집에 언제 와요? 아내 은주의 목소리였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를 들으니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조금 늦을 것 같아.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업무 때문에. 전화를 끊고 나서 조기석을 바라봤어요. 이 일은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좀 더 확실하게 알아봐야겠어.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도 아내에게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은주는 평소와 다름없이 사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백화점에서 손자 옷 하나 샀어요. 태준이가 살아있었다면 손자 하나쯤은 있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은주는 손자가 이미 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피곤해서 그래. 먼저 올라갈게. 침실로 올라가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태준이와 선영, 그리고 하늘이의 사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만약 정말 하늘이가 제 손녀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주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모든 게 사실이라면 그때는 정말로 큰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났습니다. 조기석이 더 많은 자료를 가져왔어요. 태준이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메시지들, 선영과 주고받은 사진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준이가 직접 쓴 일기장까지 찾아냈습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 하늘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다. 선영이와 하늘이, 이 두 사람이 내 전부다. 태준이의 글씨로 또박또박 적힌 문장들이었습니다. 날짜를 보니 2년 전이었어요. 아버지께 언제 말씀드릴까? 선영이는 괜찮다고 하지만 나는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게 안타깝다. 그 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태준이도 저에게 말하고 싶어 했구나. 그런데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목요일 오후 갑작스럽게 프론트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이선영이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선영이 직접 찾아왔다고요? 올려보내. 네, 알겠습니다. 10분 후 회장실 문이 열리고 선영이 들어왔어요.
그날도 수수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검은색 니트에 청바지, 그리고 낡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화장기가 없었고 눈가에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하늘이도 함께 왔었어요. 작은 손으로 엄마 옷자락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넓은 회장실을 신기한 듯 둘러보고 있었어요. 앉으세요. 저는 응접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선영이 하늘이와 함께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찾아와 주셔서 고마워요. 사실 저도 할 말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선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하늘이가 자꾸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언제 만날 수 있냐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왔습니다. 저는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아이는 제 눈을 마주치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얼마나 태준이를 닮았는지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 저 기억하세요? 하늘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늘이. 제가 대답하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선영이 가방에서 두꺼운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앨범을 펼치니 태준이와 선영, 그리고 하늘이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일상적인 모습들이었어요. 함께 밥을 먹는 모습, 공원에서 노는 모습, 하늘이 첫 호를 맞았을 때 모습까지.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어요. 하늘이를 무척 사랑했거든요. 선영의 목소리에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밤 동화책을 읽어줬고 주말이면 놀이공원에도 데려갔어요. 회사 일이 바빠도 하늘이 시간은 꼭 만들었죠. 그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아팠어요. 태준이가 아버지 노릇을 그렇게 열심히 했다니. 저는 그런 태준이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요? 저에게 무서웠대요. 회장님이 반대하실까봐. 선영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신분 차이도 컸고 저는 그냥 평범한 식당 직원이었잖아요. 태준 씨는 항상 말했어요. 때가 되면 꼭 말씀드리겠다고. 그런데 그 때가 오기 전에 네, 사고가 났어요. 침묵이 흘렸습니다. 하늘이가 앨범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거 아빠랑 저 놀이공원 간 거예요. 아빠가 솜사탕 사주셨어요. 사진 속 태준이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하늘이를 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아내 은주가 들어왔어요.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고 눈빛이 매섭게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선영이 깜짝 놀라서 일어났어요. 당신이 그 여자군요. 우리 아들을 꼬드긴. 여보, 진정해. 제가 말렸지만 은주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부인. 저는 단지. 입 닥쳐요. 뻔뻔하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뭘 얻어내려는 거예요? 은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하늘이가 무서워하며 엄마 뒤로 숨었어요. 돈이 목적이죠. 재벌가 며느리 행세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하늘이가 할아버지를 만나길 원해서. 할아버지라고요? 감히 우리한테 할아버지라고? 은주가 하늘이를 향해 손가락질했습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여보, 그만해. 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은주가 깜짝 놀라며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뭘 하는 거예요? 이런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사기꾼이 아니야. 뭐라고요? 은주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태준이의 딸이야. 그 말을 하는 순간 회장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증거가 있어. 출생신고, 병원 기록, 태준이가 쓴 일기까지. 제가 책상 위의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은주가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이럴 수 없어. 우리 태준이가 그런 여자와. 그런 여자라니요? 선영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저는 태준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리고 하늘이는 그 사랑의 결실이고요. 사랑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돈 때문이지, 돈. 은주가 히스테리를 부렸습니다. 우리 집안 재산을 노린 거 아니에요? 아들이 죽자 손녀라는 걸 내세워서? 어머니, 그런 말씀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요. 선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3년 동안 혼자 하늘이를 키웠어요. 태준 씨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 번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 말이 은주를 더욱 자극했나 봅니다. 그럼 지금은 왜 와요? 왜 지금 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온 게 아니에요. 하늘이가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마세요. 우리 태준이는 그런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은주가 소리를 지르자 하늘이가 더욱 큰 소리로 울었어요. 선영이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부인, 아이 앞에서는 제발. 아이? 그 아이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에요?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그만해, 은주야. 제 목소리가 회장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는 우리 손녀야. 태준이의 딸이라고. 은주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당신 정신이 나갔어요? 이런 여자의 말을 믿는다고요? 증거를 봤어. DNA 검사도 할 거야. DNA 검사라고요? 우리 집안의 명예를 그런 식으로 더럽히겠다는 거예요? 은주가 벌떡 일어나더니 선영을 향해 다가갔어요. 당장 나가세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요. 어머님.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당신 같은 여자가 우리 며느리가 될 수는 없어요. 선영이 하늘이를 안아들었어요.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하늘아, 가자. 할아버지께 인사드리고. 하늘이가 눈물범벅인 얼굴로 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저희 또 올게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선영이 문 쪽으로 향하면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하늘이가 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문이 닫힌 후 은주가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어요? 그런 여자의 말을 믿는다고요? 은주야, 진정해. 일단 확인을 해보자. 확인이요? 뭘 더 확인해요? 저런 게 사기꾼들의 수법이에요. 은주가 책상 위의 사진들을 훑어보더니 비웃었어요. 이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데. 태준이 일기까지 조작했겠어? 일기라고요? 그것도 만들어낸 거 아니에요? 은주의 목소리에 확신이 차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 분위기는 최악이었어요. 은주는 저녁도 거르고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태준이의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요. 하늘이가 첫 걸음을 뗐다. 선영이가 울면서 좋아했다. 나도 너무 기뻤다. 이런 순간들을 아버지와도 나누고 싶은데 태준이의 간절한 마음이 글자 하나하나에서 느껴졌어요. 아들도 저와 이 행복을 나누고 싶어 했구나. 다음 날 아침 은주가 식탁에서 차갑게 말했어요. 여보, 그 여자 일은 잊어요. 그냥 무시하면 돼요. 은주야. 아니에요. 절대 인정할 수 없어요. 우리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예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문제가 단순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은주는 끝까지 반대할 것이고 저는 진실을 밝혀야 했어요. 하늘이라는 아이가 정말 제 손녀인지 확실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사흘째 되던 날 조기석이 급한 얼굴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무슨 일이야? 부인께서 기자들을 불러서 기자회견을 하셨습니다. 제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은주가 기자회견을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조기석이 태블릿을 제 앞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은주가 기자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재벌2세 손자 주장하는 모녀, 사기 의혹 제기. 이런.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은주가 단정한 정장을 입고 마이크 앞에 서 있었어요. 표정은 의연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최근 한 여성으로부터 터무니없는 주장을 받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저희 아들의 이름을 이용해서 금전적 이익을 취하려는 시도라고 봅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은주는 준비해온 듯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자신의 아이가 저희 손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인에 대한 모독이며 저희 가족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은주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희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고인이 욕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끝나자 조기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이미 모든 포털 사이트 메인에 뉴스가 떴습니다. 댓글도 엄청나게 달리고 있고요. 댓글은 어떤 내용이야? 조기석이 태블릿을 조작해서 댓글 창을 보여줬어요. 대부분이 선영을 비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또 재벌 돈 노리는 사기꾼 나타났네. 아이 이용해서 돈 뜯어내려는 거 뻔해. 재벌가는 왜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댓글을 읽으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람들은 진실도 모르면서 선영을 마녀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영 씨 연락처 알지? 네, 알고 있습니다. 전화해봐. 괜찮은지 확인하고. 조기석이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몇 번 더 시도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전화를 꺼놓으신 것 같습니다. 집에 가봐야겠어. 회장님이 직접요? 아니야. 내가 가서 확인해봐. 혹시 모르니까. 조기석이 나간 뒤 저는 다시 뉴스를 봤어요. 벌써 여러 방송사에서 이 소식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선영과 하늘이의 사진까지 모자이크 처리되어 나오고 있었어요. 어떤 기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벌가를 상대로 한 이런 사기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속 문제와 관련해서는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죠. 제가 벌떡 일어나서 TV를 껐어요.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오후에 조기석이 돌아왔어요.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어떻더라? 선영 씨. 집에 계시긴 한데 밖으로 나오지 못하시고 있어요. 왜? 기자들이 집 앞에 진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조기석이 말을 멈췄어요. 왜 그래? 뭔 일이야? 이웃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대요. 사기꾼이 우리 동네에 산다면서.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선영과 하늘이가 그런 시선을 받고 있다니. 그리고 하늘이도 유치원에 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다른 학부모들이 뭐라고 할까 봐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6살밖에 안 된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가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은주가 거실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왔어요? 평소보다 밝은 목소리였어요. 마치 뭔가 잘한 일을 한 것처럼 말이죠. 은주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기자회견 말이야. 은주의 표정이 살짝 경계심을 띄었어요. 왜요? 당연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우리 가족을 지켜야죠. 그 여자와 아이는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아?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은주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사기꾼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처벌이에요. 사기꾼이라고 단정할 수 있어? 당연하죠. 증거가 있어요? 있어. 태준이가 쓴 일기, 사진들, 출생신고.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요즘 세상에. 은주는 완전히 마음을 닫고 있었어요. 어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은주는 계속 말했어요. 여보, 그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우리 같은 집안 노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답할 기운도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습니다. 어떤 기자가 선영의 과거를 파헤쳐서 기사로 만든 거였어요. 문제의 여성 A씨. 과거 비톡촉으로 어려움 겪어. 기사를 읽어보니 선영이 몇 년 전에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빚을 진 적이 있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것도 금전적 동기로 몰아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게 같은. 제가 중얼거리자 조기석이 깜짝 놀랐어요. 회장님? 아니야. 계속해. 하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언론이 이런 식으로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오후에 조기석이 또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왔어요. 회장님, 선영 씨가 집을 비우셨대요. 뭐라고? 어젯밤에 하늘이와 함께 짐을 싸서 나가셨다고 합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고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도망간 걸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피한 걸까요? 찾아봐야겠어. 네, 알아보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가니 은주가 더욱 의기양양해 있었어요. 봐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진짜였다면 왜 도망가겠어요? 은주야. 이제 그만해요. 우리 평온한 생활로 돌아가요. 하지만 저는 평온할 수 없었어요. 하늘이라는 아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며칠이 지나도 선영과 하늘이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공기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째 되는 날, 조기석이 한 통의 편지를 가져왔어요. 회장님, 이게 택배로 왔습니다. 발신인은 이선영이었어요. 편지를 뜯어보니 단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하늘이에게 상처만 주는 것 같아서 이렇게 떠납니다.
하지만 하늘이가 태준 씨의 딸인 건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이선영 드림, 편지와 함께 작은 봉투가 하나 더 들어있었어요. 하늘이가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라고 적힌 글씨 옆에 웃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 그림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렇게 순수한 아이를 우리가 상처 주고 내쫓은 거였습니다.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요? 하늘이가 제 손녀라면 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기서가, 네, 회장님, DNA 검사를 해보자. 네, 하지만 선영 씨가 지금, 찾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서 검사를 받게 해. 조기석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정말로 하시겠습니까? 그래. 진실을 알아야겠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날 오후 은주에게 제 결정을 알렸어요. DNA 검사를 할 거야.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쳤어요? 지금까지 한 일이 뭐가 돼요? 그건 내가 한 일이고, 이건 내가 할 일이야. 여보, 은주야, 만약 정말 그 아이가 우리 손녀라면 어떻게 할 거야? 은주가 말문이 막혔어요. 잠깐의 침묵 후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만약에 말이야. 절대 인정 안 해요. 은주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저도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가 되었어요.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선영과 하늘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있든 찾아서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다짐했어요. 하늘이가 정말 제 손녀라면 제가 지켜줘야 할 가족이었으니까요. 선영과 하늘이를 찾기 시작한 지 사흘째, 조기석이 의외의 발견을 했어요. 회장님, 태준 도련님 방에서 이상한 걸 찾았습니다. 그는 작은 USB 하나를 제 앞에 놓았어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는데 겉봉에 아버지께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제 손이 떨렸어요. 태준이가 저에게 남긴 마지막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컴퓨터에 연결해봐. 조기석이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어요. 영상 파일이었습니다. 재생해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화면이 켜지자 태준이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가 본 적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진지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뒤쪽으로는 아기 침대가 보였어요.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아마 제가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겁니다. 태준이의 목소리가 회장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숨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오랫동안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영상 속 태준이가 잠시 카메라에서 시선을 돌렸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선영이라는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늘이라는 딸이 있어요. 그 순간 태준이가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카메라를 돌렸어요. 아기 침대에서 자고 있는 하늘이가 보였습니다. 그때는 갓난아기였어요. 이 아이가 바로 아버지의 손녀입니다. 카메라가 다시 태준이를 향했어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실망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신분이 다르다고,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실까 봐요. 제 가슴이 조여왔어요. 태준이가 저를 그렇게 무서워했다니. 하지만 선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하늘이를 무척 사랑하고 저도 진심으로 아껴주거든요. 영상 속에서 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준아, 하늘이 깼어. 태준이가 뒤돌아보더니 다시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버지, 시간이 되면 꼭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하늘이랑 선영이를 소개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그가 잠깐 말을 멈추고 깊이 숨을 쉬었어요.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발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태준이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선영이는 강한 사람이지만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자랐으면 좋겠어요. 영상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렸어요. 태준이가 일어서려다가 다시 앉았습니다. 아버지, 평생 효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사랑한 사람들만큼은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태준이가 카메라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사랑합니다, 아버지. 영상이 끝났어요. 회장실에는 정적만이 흘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 할 수 없었어요. 태준이의 마지막 부탁이 가슴에 와 닿았거든요. 그 순간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울음을 참고 살아왔는데 그날만큼은 어쩔 수 없었어요. 태준아, 미안하다. 제가 중얼거리자 조기석이 조용히 자리를 뜨려고 했어요. 기석아, 가지마. 네, 회장님. 저는 책상에 기댄 채로 계속 울었습니다. 태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제발 외면하지 말아주세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런 영상까지 만들어 놨을까요? 아들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말하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조기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선영이 찾았어? 아직은 더 열심히 찾아. 어떤 수를 써서라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DNA 검사 준비도 해도 언제든지 할 수 있게. 조기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저는 다시 USB를 재생했습니다. 태준이의 얼굴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두 번째로 영상을 보니 더 많은 것들이 보였어요. 태준이의 방이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아기 용품들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준비되어 있는지, 모든 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책임감 있고 사랑이 넘치는 아버지 말이죠. 그날 밤 집에 들어가서도 영상 생각만 났어요. 저녁을 먹으면서도 태준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은주가 물었어요. 오늘 왜 이래요? 표정이 이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은주에게 영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녀는 절대 믿으려 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태준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늘이와 선영이 그들이 어디에 있든 찾아서 제대로 된 가족으로 받아들여야겠어요. 그게 태준이에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효도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회사로 나갔어요. 조기석에게 지시했습니다. 사람을 더 투입해서라도 선영이를 찾아. 그리고 잠깐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언론에도 연락해봐. 제대로 된 해명을 할 시간이 됐어. 조기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 이제는 진실을 말할 때야. 태준이의 영상을 본 후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손녀와 며느리를 세상에 떳떳하게 소개하고 싶었어요. 선영과 하늘이를 찾는데 일주일이 더 걸렸어요. 조기석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전국을 뒤졌습니다. 결국 부산의 한 고시원에서 발견했어요. 회장님, 찾았습니다. 조기석의 전화를 받고 즉시 부산으로 향했어요. 고시원은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숨어 있는 곳이었어요. 선영을 만났을 때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여기까지? 선영 씨, 할 말이 있어요. 저는 그녀를 근처 조용한 카페로 데려갔어요. 하늘이도 함께였는데 아이는 평소보다 얌전했습니다. 아마 힘든 시간을 보냈나 봅니다. DNA 검사를 하고 싶어요. 선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진실을 확실히 밝히고 싶습니다. 하지만 부인께서는 제가 할 일이에요. 부인은 신경 쓰지 마세요. 선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와서 국과수에 의뢰했어요. 가장 정확한 결과를 얻고 싶었거든요. 은주는 제 결정을 알고 크게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요. 정말 미쳤다고요. 은주야,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리 집안 명예가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봤어요? 명예보다 진실이 중요해. 은주가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저희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조기석이 가져온 봉투를 떨리는 손으로 열었습니다. 친자 확률 99.9%. 그 문구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하늘이는 정말 제 손녀였습니다. 태준이의 딸이었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그 종이를 바라봤어요. 기쁨과 안도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대한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자회견을 하자. 네, 정식으로 발표할 거야. 하늘이가 제 손녀라는 걸. 조기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부인께서는 내가 설득할게. 하지만 은주는 끝까지 반대했어요. 그날 밤 큰 소리로 다퉜습니다. 절대 안 돼요.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은주야, 이미 확인됐어. 하늘이는 우리 손녀야. DNA 검사도 조작될 수 있어요.
은주는 현실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기자회견 날짜를 잡았어요. 그 전에 선영과 하늘이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라운지에서 만났어요. 선영 씨, 제가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말 괜찮으신가요? 부인께서 반대하시는데. 괜찮아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하늘이가 제 무릎 위에 앉았어요. 아이는 저를 완전히 할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집에 같이 살 수 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럴 수 있을 거야, 하늘아. 기자회견 당일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서서 준비한 발언문을 꺼냈어요. 안녕하십니까. 정만수입니다. 회장실에서 나온 확성기 소리가 울렸어요. 오늘 중요한 발표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들 제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실시한 DNA 검사 결과 이선영 씨의 딸 하늘이가 제 친손녀로 확인되었습니다. 회장실이 술렁거렸어요.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로 의학적으로 확실한 결과입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저는 오늘부터 하늘이를 제 손녀로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선영 씨를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회장님, 그동안 모르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들이 저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무서워서요. 부인께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은주는 그날 기자회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가족 내부적으로 조율 중입니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손녀와 며느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뉴스가 나갔어요.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재벌 회장이 직접 인정했네. 역시 진짜였구나. 부인은 왜 그렇게 반대했을까?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DNA 검사도 돈으로 조작 가능하다. 재벌들 치고는 너무 쉽게 인정한 것 아닌가.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니 은주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은주야.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친구들, 사회적 지위. 모든 게 엉망이 됐어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라고요? 절대 용서 못해요. 은주가 계단으로 올라가면서 던진 말이 무서웠어요. 그 여자와 아이, 절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요. 다음 날부터 선영과 하늘이를 위한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당분간은 따로 살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은주의 반대가 너무 심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말마다는 하늘이를 만나기로 했어요. 놀이공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녔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정말 할아버지 맞죠? 하늘이가 솜사탕을 먹으면서 물었어요. 물론이지. 할아버지가 하늘이를 가장 사랑한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은주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조기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법무법인에 연락하신 것 같습니다. 법무법인에? 네, 상속 관련해서 뭔가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불안해졌어요. 은주가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택을 했어요. 하늘이와 선영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태준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제가 예상한 대로 은주는 법적 대응에 나섰어요. 한 달 후 법원에서 소장이 도착했습니다. 상속 무효 소송이었어요. 회장님, 부인께서 하늘이 양의 상속권을 부정하는 소송을 제기하셨습니다. 조기석이 서류를 들고 와서 설명해줬어요. 은주는 하늘이가 태준이의 친자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도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정말 끝까지 가는구나 싶었어요. 은주의 고집이 이렇게까지 심한 줄 몰랐습니다. 변호사는 어떻게 할까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하자. 하늘이의 권리를 지켜야 해. 법정 공방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재판날, 서울지방법원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재벌가의 상속 분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관심이 컸거든요. 법정에 들어서니 은주가 원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유명한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피고석에는 선영과 하늘이가 앉아 있었어요. 하늘이는 법정 분위기가 무서운지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었습니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어떤 주장을 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저희 변호사가 일어서서 답변했습니다. 하늘이 양은 분명히 고태준 씨의 친자입니다. DNA 검사 결과가 이를 명확히 증명합니다.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DNA 검사는 조작 가능합니다. 더욱이 해당 여성은 금전적 동기가 분명합니다. 선영이 그 말을 듣고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참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2달 동안 계속됐어요. 여러 차례 증인 신문이 있었고 증거 자료들이 제출됐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3번째 재판이었어요. 저희 변호사가 태준이의 영상을 증거로 제출한 거였어요. 재판장님, 이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 큰 모니터가 설치됐어요. 태준이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태준이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객들이 숨을 죽이고 영상을 지켜봤습니다. 제발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영상이 끝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은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도 태준이의 마지막 부탁을 들었거든요. 원고 측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영상 역시 조작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하지만 저희는 더 강력한 증거가 있었어요. 태준이의 휴대폰에서 복구한 메시지들, 병원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태준이가 직접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는 고인이 직접 작성한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제출했어요. 태준이의 필체로 쓰여진 유언장이었습니다. 만약 제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제 재산은 딸 하늘이에게 상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영이가 하늘이를 잘 키워줄 것을 믿습니다. 유언장까지 나오자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은주 측 변호사도 할 말이 없어 보였습니다. 네 번째 재판에서 마지막 결론이 있었어요. 선영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선영 씨,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선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답변했습니다. 저는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늘이가 아버지 기억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방청객들 사이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준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였거든요. 하늘이를 무척 사랑했어요. 선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저는 그분을 사랑했고 하늘이도 그 사랑의 결실입니다. 이것만큼은 진실이에요. 마지막에 은주가 증언대에 섰어요. 평소 당당하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부인께서는 왜 반대하셨습니까? 판사가 물었어요. 은주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명예가 어떻습니까? 저는 은주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순간 하늘이가 방청석에서 일어나더니 은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하늘이가 은주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저 나쁜 아이 아니에요. 그 순간 은주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야, 할머니, 저 할아버지 좋아해요. 할아버지도 저 좋아하세요. 하늘이가 천진난만하게 말했어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은주가 주저앉듯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미안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나빴지? 그 광경을 본 방청객들이 모두 울었어요.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나왔어요. 재판장은 선영과 하늘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피고인 정하늘은 고 정태준의 친자로 인정하며 상속권을 인정한다. 판결문이 읽히는 동안 법정은 조용했어요. 은주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선영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복도에서 은주와 마주쳤어요. 은주야. 여보, 미안해요. 은주가 처음으로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하늘이 정말 예쁜 아이더라고요. 이제 가족이 되는 거야. 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함께 식사했어요. 선영과 하늘이, 그리고 은주와 저까지. 오랜만에 화목한 식사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하늘이가 은주가 해준 미역국을 먹으며 말했어요. 그래? 할머니가 더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은주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진심으로 하늘이를 좋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선영도 조금씩 마음을 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은주가 진심으로 사과하자 받아들였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힘드셨을 텐데.
아니야, 선영아. 내가 너무 못됐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법정에서의 판결 이후 언론의 반응도 바뀌었어요. 재벌가의 훈훈한 가족 화합. 진실은 결국 승리한다. 아이의 순수함이 가족을 하나로. 이제는 긍정적인 기사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선영을 굽지 않게 보는 사람들이 있었고, 사회적 시선도 완전히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됐어요. 가족이 하나가 된 거였으니까요. 하늘이는 이제 진짜 할아버지, 할머니가 생겼고, 선영도 든든한 가족의 품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태준이의 마지막 부탁을 지킬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흘렀습니다. 2031년 봄이었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 중 하나였습니다. 태준이의 이름을 걸고 설립한 정태준 복지재단의 개관식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집에서 나올 때 거울을 봤어요. 머리는 더 휘어졌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져 있었습니다. 6년 전 그 묘지에서 선영과 하늘이를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재단 건물은 서울 강남에 있었습니다. 층짜리 깔끔한 건물이었어요. 1층에는 정태준 복지재단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개관식장에 도착하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임직원들, 기자들, 그리고 복지 관계자들까지. 하지만 제 눈에는 한 사람만 보였습니다. 하늘이었어요. 이제 12살이 된 하늘이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무대 옆에 서 있었어요. 예전보다 훨씬 키가 컸고 얼굴도 더욱 태준이를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하늘이가 저를 보고 뛰어왔어요. 저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떨려요. 아빠 이름으로 만든 재단이니까. 하늘이도 연설하게 되어 있지? 네. 아빠께 편지 읽어드릴 거예요. 선영도 다가왔어요. 6년 전보다 훨씬 당당해 보였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는 재단의 사무국장을 맡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준비 다 됐습니다. 고마워, 선영아. 은주도 함께 왔어요. 이제는 정말 할머니다운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이를 무척 아끼고 선영과도 진짜 모녀처럼 지내고 있었어요. 여보, 시작해야죠. 그래, 시작하자. 개관식이 시작됐어요. 먼저 제가 인사말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만수입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오늘 이 자리는 제게 매우 특별한 의미입니다. 6년 전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찾았고, 오늘 그 가족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 재단은 제 아들 태준이의 이름을 걸고 만들어졌습니다. 생전에 태준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저는 잠깐 말을 멈추고 하늘이를 바라봤어요. 가족, 사랑, 그리고 나눔. 이것이 태준이가 남긴 진정한 유산입니다. 다음은 하늘이 차례였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늘입니다. 하늘이의 목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어요. 오늘 아빠께 편지를 읽어드리려고 해요. 아이가 종이를 펼쳤어요. 아빠, 저는 이제 12살이 됐어요. 아빠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 엄마가 아빠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하늘이의 목소리가 조금씩 안정됐어요. 아빠가 저를 많이 사랑하셨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어요. 아빠, 저희 가족은 이제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엄마도 모두 웃고 있어요. 하늘이가 잠깐 눈물을 닦았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보고 계시죠? 저희가 아빠의 이름으로 좋은 일 많이 할게요. 사랑해요, 아빠.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하늘이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홀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하늘이가 이렇게 의젓하게 자란 게 너무 자랑스러웠거든요. 개관식이 끝나고 가족 사진을 찍었어요. 선영과 하늘이, 은주와 저. 그리고 태준이의 영정사진도 함께 놓고 찍었습니다. 자, 웃으세요. 사진기사가 말했어요. 모두들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가족의 미소였어요.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호텔 레스토랑에서 조촐하게 모였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정말 좋았어요. 하늘이가 말했어요. 나도 좋았어, 하늘아. 아빠도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물론이지. 태준이가 가장 기뻐했을 거야. 은주가 하늘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하늘이 오늘 연설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할머니. 선영도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제는 정말 당당한 며느리가 됐습니다. 아버님, 정말 고마워요. 이 모든 게 아버님 덕분이에요. 뭘 고마워해. 우리가 가족인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일기를 썼어요. 2031년 4월 15일. 오늘 태준이의 이름으로 복지재단을 열었다. 하늘이가 아빠에게 편지를 읽어주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다. 펜을 잠깐 멈추고 생각했어요. 6년 전 묘지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나는 여전히 외로운 노인이었을 것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것이다. 다시 펜을 들어 마지막 문장을 썼어요. 진정한 유산은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 태준아, 고맙다. 내가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을 이제야 제대로 받았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태준이도 저희를 바라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주부터는 재단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하늘이도 방학 때마다 재단에 와서 봉사활동을 할 예정이에요. 선영은 재단 운영에 전념하고 은주는 하늘이 뒷바라지를 맡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태준이의 뜻을 이어가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변화가 가능하냐고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진짜 가족을 만난다면, 진짜 사랑을 깨닫는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말이에요.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6년간 배운 가장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정만수 회장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눈앞에 있어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선입견과 체면 때문에 진짜 행복을 놓치기도 하죠. 하지만 진실을 받아들이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사랑은 정말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